안녕하세요. 김소도입니다. 오늘은 챕터 14 계약과 불법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계약의 의미와 과정이 있는데요. 자, 계약의 의미를 보시죠.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하시죠? 계약이라는 건요, A하고 B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제 얘가 핸드폰을 올려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K 제품인데 20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20만에 팔겠다. 그럼 이제 이 사고 싶은 사람이 오케이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가서 안 돼, 깎아줘. 중고나라는 내고가 거의 뭐 예의니까 10% 깎아줘 해서 18만 원 해줘 이렇게 하죠. 그럼 얘가 오케이 18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의미가 나오죠.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죠. 얘는 처음에 20만 원 불렀어요. 근데 얘는 18만 원 불렀어요. 대립하죠. 근데 이게 합치돼 가지고 18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아까 우리가 저번 13강에서 배웠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당사자들의 합의를 인정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이제 일상적인 거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약서는요, 그냥 이러한 계약이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자료일 뿐이에요. 말로만 해도 이게 입증이 된다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입증이 안 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상대방이 이 계약 내용에서 다툰다 했을 때는 그 말했던 내용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증명만 할 수 있으면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막 이렇게 아까 그 20만 원 막 얘기를 했어요. 18에다가 나중에 결국 16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지켜보던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원래 16으로 합의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A가 아니야 나 18이야 무조건 18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중간에서 이제 갑이 아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얘네들 16에 계약하는 거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 계약은 16으로 된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계약서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해도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다툼이 있었을 때 누구 말이 옳은가를 했을 때는 이렇게 계약서나 이런 사람의 증언, 이런 거의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증거로 쓰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 조건. 성립 조건은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립 시점은 의사가 합치된 때. 그리고 3번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는 자 먼저 기억, 반사회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막 그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막 돈 빌린 다음에 내가 뭐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신장을 떼주겠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무효입니다. 100% 무효고요. 노예 계약 또는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한테 1억을 주면은 사귀어 주겠다. 이런 거 다 무효입니다. 인신에 대한 거는요. 그 다음에 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이거는 거의 한 가지로 좁혀지는데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은 딱 그 형식에 맞춰서 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리을은 아까 13강에서 제한되는 경우에로 쓰였던 것이고요. 디귿은 좀 이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서의 내용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공증이란 건 뭐냐면요. 지금 그 법원 앞에 가면은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 공증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 공증인이 이걸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이 공증인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문서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뭐냐? 그냥 나중에 이 A, B가 나중에 이걸로 싸울 때 나 이거 위조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 있는 거죠. 엄청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번 미성년자와의 계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1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는 스스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너무 미성년자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상대편 역시 어떤 계약도 미성년자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 밑에 2번 같은 2번이나 3번 같은 제한을 두게 됩니다. 자, 보시죠. 2번.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허락된 영업. 디귿.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리얼. 임금 청구. 미음. 혼인 이후의 민법상 법률 행위. 성년의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조금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좀 헷갈리는 거는 디귿,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기타가 있다고 해서요. 기타. 어떤 사람, 갑이라는 애가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기타가 탐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기타는 을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을은 성인이고 갑은 미성년이에요. 아,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이 기타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인 을이 갑한테, 야, 그럼 너 여기 우리 집 청소, 집이 엄청 커요. 막 300평 이러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서 내가 만족하면 이 기타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갑은 하겠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기타를 주면서 이 갑한테 청소라는 의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갑이 달라고 했더니 을이 그래 줄게 라고 해서 주면은 얘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된다.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3번.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입니다. 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취소권 행사 방식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행사 가능하고, 단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 추인이죠. 예,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취소권 행사의 효과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여자애가 화장품을 샀어요.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이렇게 샀는데, 이런 거 샀는데 한 100ml라고 하죠. 100ml예요. 이게 화장품이 A라는 회사 샀는데, 자, 부모 동의 없이 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화장품을 막 쓴 거예요. 막 썼는데 들킨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너 이거 누가 사라 했어? 당장 취소해 하면서 이 화장품을 취소한 거죠. 취소했을 때, 자, 이 100ml였는데 얘가 불과 3일 만에 한 50ml 쓴 거예요. 50ml를. 남은 게 50ml 남았는데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A는 이 화장품 값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취소했으므로, 취소는 소급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 계약이 있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1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 갑은 이 화장품을 50ml가 남은 상태에서 돌려주면 끝인 거예요. 그 미성년자한테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리는 이렇지만 실제 실무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막 뭐 추인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는데, 이 취소권 행사의 효과의 원리는 이거라는 겁니다. 자, 4번.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 보호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시죠.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미성년자랑 거래를 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자, 확답을 촉구할 권리인데 이거를 보통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철회권이고요. 세 번째 거절권. 네 번째 사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한테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답이 없다면은 그냥 인정하는 걸로.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철회권은 해당 거래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이 거래 안 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단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몰라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절권은 그냥 이 당시에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이쪽에서 계약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권의 배제는, 자,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이 거짓말의 정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거짓말의 정도는 이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 주민등록증에 직무점을 너무 정교하게 고쳐가지고 성인인 것처럼 보여줬거나, 또는 아빠 엄마한테 허락받았다고 하면서 아빠 엄마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 친구 친구 전화 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처럼 이런 사술 있죠. 이게 상대방이 정말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될 정도가 돼야 취소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자, 노트를 한번 보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 관계가 성립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예, 성립하죠. 답은 성립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죠. 평균 5점 이상, 그러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시험에서 평균 5점 이상 올린다면은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스마트폰 5점 올리면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이거 엄마와 아들 사이에도 계약이 되는 겁니다. 했는데 얘가 올린 거죠, 5점을. 그래서 이제 아들은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줘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약속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은 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계약 당사자 중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네가 무슨 5점을 올리겠냐라고 하면서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과연 이거를 이 엄마가 이게 허투루 얘기하는 거를 알았느냐, 이거에 따라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근데 아들은 진짜 엄마 사줄 줄 알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이가 아닌 걸 몰랐으니까,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아들이 엄마가 스마트폰을 안 사줬을 때 아들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계약은 성립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마 끝이 날 겁니다. 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은,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쭉 할 때 만 18세가 되는 2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였고요. 로미오의 부모는 나중에 보금자리를 만날 때 사용하라고 상당한 돈이 든 통장도 줬습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그 집을 살 돈으로 말을 사버렸고요. 그래서 로미오의 아버지는 당장 이거를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2년 후에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한 거고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년 의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이 한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 보금자리를 사려나 마련하고 돈을 줬는데 이 돈을 쓴 게 과연 그 미성년자에게 처분하기로 허락한 재산이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정말로 그 재판에 가서 그 사정을 다 따져보고 설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집을 사라고 그 허락한 재산인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클 거다, 몇 억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재산을 과연 용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느냐, 이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다,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돈, 이렇게 본다면은 가능은 하죠. 근데 굉장히 큰 돈이면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취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이해입니다. 자, 불법 행위의 개념은 의미,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성립 요건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자,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위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위법한 일에 대한 손해 발생이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애가 아까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옥상에서 애가 놀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지나가던 행인에 맞았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애가 그 옥상에서 막 이렇게 갖고 놀았어요, 장난감을. 그러다 떨어뜨렸어요. 자, 이거는 고의도 될 수 있고 과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고의 과실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위법하냐? 자, 떨어뜨려가지고 사람이 맞았어요. 다쳤죠.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이죠. 위법하죠. 그럼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 맞아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찢어졌어요. 자,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병원비가 지불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머리에 맞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죠.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떨어뜨린 위법한 행위와 이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죠. 장난감이 떨어져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애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치료비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책임 능력이 없죠. 일단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갔을 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불법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은 제가 한번 쫙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은 그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무과실 책임의 적용은 13강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뭔가 다른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는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입증 책임의 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특수불법행위를 보시죠. 특수불법행위는 종류가 책임 문력자의 감독자 책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어떤 사람한테 엄청 뜨거운 뭔가 차나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 같은 데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형을 해야 되는 거죠. 성형을. 근데 그 성형이 만약에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면은 굉장한 많이 돈이 들어가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잘못돼가지고 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종업원 자체가 다 책임지기는 힘들잖아요. 어차피 알바생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업원을 고용한 그 사업자도 똑같이 책임을 져라. 연대에서. 이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아까 13강에서 말씀드렸죠. 간판은 원래 점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자가 관리를 못할 경우에, 아니 관리를 제대로 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동물의 점유 책임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개를 이렇게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 개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나운 개였고 그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동물한테 그 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뭐 개한테 뭐 돈 물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럴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동물의 점유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 중 누구의 행위가 그 손해를 유발한 것인지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은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건데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1, 2, 3, 4, 5가 친구예요. 친구인데 지나가는 A를 무차별 폭행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생긴 게 기분 나쁘다 이런 걸로 A를 폭행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맞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얘는 몰랐는데 사실은 얘가 한 50대를 때렸다고 치면은 얘가 한 40대, 얘가 한 5대, 얘가 3대, 얘가 2대. 얘는 안 때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는데 이 A는 모르고 얘네들도 사실 몰라요. 정확하게는. 이럴 경우에 원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입은 50대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근데 알 수 없잖아요. 누가 몇 대 때렸는지.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누가 주든 간에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불법행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 1,000만 원을 주죠. 예를 들어서 1이 1,000만 원을 줬어요. 줘요. 그럼 얘는 이제 이 안에서 나는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니네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됐다. 니네들은 나한테 그 내 손해만큼을 각자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대 책임. 2사람 이상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말한다.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에서 연대 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 명을 정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고요. 가해자 전체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각각 책임을 전부에 대해서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손해배상. 의미.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개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이고 손해배상의 의미는 손해의 보전입니다. 보전이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받은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더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요. 딱 그 사람이 손해 입은 만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딱 1,000만 원을 보전해주는 이런 게 우리나라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은. 자, 발생 원인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이 있고요. 손해배상의 내용은 원칙은 있죠. 원상회복이에요. 다음 범위는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이고요. 방법은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부가조칙이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검토할 사항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요, 세 개로 구분합니다. 자,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이거는 나오진 않은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적극적 손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원비, 차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차비 이런 것들. 자, 자기가 있던 재산에서 바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게 적극적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면요, 이 사람이 폭행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루에 15만 원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7일 동안 일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7 곱하기 15만 원 해가지고 10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이게 소극적 손해입니다. 다음 정신적 손해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나는 뭐 주먹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또는 사실 맞으면은 좀 잠도 못 자고 막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고, 이런 게 정신적 손해고,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로 많이 쓰이죠. 위자료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돼가지고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손해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8쪽의 노트를 보시면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에서 에린 브로커비치라는 영화 소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 묻는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인 태풍이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부모가 너 알아서 살아 하면서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사고를 친 거죠. 이랬을 때 과연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160페이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은 이것은 개인 간에 맺어지는 합의나 약속, 계약입니다. 3번. 자, 2번.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서 오십시오, 모든 브랜드의 에어컨을 파는 땡땡마트입니다. 기억은 승낙이 아니죠. 그냥 인사일 뿐이죠. B. 에어컨 좀 사러 왔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했다고 해서 뭐 물건 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매계약 체결된 게 아니고요. 3번. 이 제품은 가격도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도 좋은 네모네모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청약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제품 소개일 뿐이에요. 청약이라는 거는 진짜로 이거 얼마인데 사실래요? 이 정도가 돼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리을 미음의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보시죠. 그럼 이걸로 주세요. 네, 손님, 알겠습니다. 의사가 합치됐죠? 네, 이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자, 5번은 계약서하고는 계약 선행은 관계가 없다는 거. 3번. 다음 두 민법 조항의 공통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형제학의 공정을 이룬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1번 계약은 그 내용과 이행 과정이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4번입니다. 기역, 니은에 해당한 용어로 바르게 고른 것은 자, 기역,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제도, 공증이죠. 한편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가 반사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을 2번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5번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역,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디귿, 혼인을 한 만 19세 미만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면 더 이상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렸는데요. 성년 의제가 한번 되면은 그 혼인이 취소했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미성년으로. 이거는 디귿은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리을, 미성년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때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라고 했죠.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1번. 6번 법적으로 유효한 미성년자의 행위를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역, 아파트 매매 안 되죠. 니은, 용돈을 자전거 구매 되죠. 디귿, 동의 없이 근로계약 체결 안 되죠. 리을, 선물이라며 주시려는 기타 되죠. 기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선물로 주면 되는데 여기다 뭐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6번은 4번.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률 용어는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상대방이 미성년자 측에 취소 여부를 묻고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거래를 유지하는 것은 최고권, 확답을 요하는 그 권리라고 했었죠. 자, 8번입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자, 1번 가해자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 행위여야 한다. 그쵸? 2번 문제되는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3번 가해 행위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가해자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 아니고요. 5번 특수 불법 행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없어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맞는데요. 이게 답은 4번인데 5번도 좀 의문이 있긴 해요. 과연 인과관계가 없을까?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9번 손해배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기역, 손해배상은 반드시 금전으로만 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이지만 반드시 금전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니은,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맞고요. 디귿, 손해 발생으로 인한 분쟁은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합의죠. 리을,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판례가 있었던 거고요. 사제 광고인가? 예, 일단 그 손해배상 외에 또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뭐 그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하도록 한 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 고등학교에서 이동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일제히 복도로 나와서 해당 교실로 사정하던 중 한 학생이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 떨어져 다리가 부서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이거 보시죠. 한 학생이 계단 난간에서 미끄럼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자, 이때 과연 학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기억. 다친 학생은 미성년자이다. 관계가 없죠, 학교랑은. 그 미성년자라고 해서 학교한테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니은, 계단 난간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계단 난간이 하도 애들이 미끄럼 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널찍널찍하고 딱 봐도 누가 봐도 되게 타고 싶고 이런 경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몇몇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애들한테. 그럼 학교 측에서는 미끄럼을 타지 말라고 표지판을 만들든지 아니면 선생들이 항상 거기서 주의를 주든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측에 그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디귿.
학교는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묻기 힘들어진 거고요. 리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금지 문구 이런 걸 써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 난간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자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지판 해가지고 못 앉게 하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10번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날 갑은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도중 갑자기 떨어진 장난감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애가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다. 이런 거죠. 기억. 갑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부모한테 받는 겁니다. 니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었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다음 책임이 단계가 있는데 그 책임 단계 책임이 없다면은 부모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 이런 단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아이의 부모가 감독 의무를 철저히 수행했던 것을 입증하더라도 갑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던 법조항 중에 그걸 입증한다면은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리얼. 갑은 아이의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땡땡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는 갑은 버스 운전기사이다.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갑은 전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을이 그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을의 아내 병은 땡땡 운수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땡땡 운수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런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버스의 전복은 갑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갑이 버스 운전을 한 거죠. 2번 을의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인정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복이 갑이 고의과실에서 발생한 거 맞고요. 4번 병은 갑의 선임 감독에 대한 땡땡 운수업체 과실을 입증 아니죠. 입증하지 않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자, 5번 갑과 땡땡 운수업체 사이에는 사무 감독 관계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종업원이니까요. 13번 일반적인 불법 행위 성립 요건과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특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있는데요. 자, 세 회사가 각각 방류한 폐수로 인해서 하천에서 놀던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다. 2번 원동기 장치에서 운전면허 등과 18세 고등학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었다. 그 다음에 3번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갔는데 애완견이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의 팔을 물어 심한 상처를 내었다. 4번 7살 난 유치원생이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람을 눈을 상에 쏘았다. 5번 종업원이 손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중에는 애완견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라보다는 그 애완견 관리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무과실 책임이라보다는 그 감독자나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거죠. 자, 그래서 1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